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엘 감독은 라인업을 교체해 김민재 대신 레온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았고 해리 케인은 여전히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선발로 돌아왔고 라파엘 게레이로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중요한 점은 바이에른이 챔피언스 조별리그에서 6년 동안 무패 행진을 했었고 스쿼드에 많은 선수들이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데리우트와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감독은 마즈라위와 김민재의 부재에도 대처해야 하며 오늘의 경기로 팬들은 코치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펜하겐을 맞아 바이에른은 골대에 2번의 슛만을 했고 2020년 2월 이후 첫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코펜하겐은 이번 챔스리그 시즌에 바이에른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한 첫 번째 팀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에 바이에른도 PSG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아쉽게도 PK는 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주심 스테파니 프라파르트는 VAR룸으로부터 화면으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확인 후 PK는 제외되었고 이후에 프리킥 또한 제외되었습니다. 투엘 감독과 선수들은 아쉬움을 토로했고 김민재는 토요일 정도면 컨디션을 회복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11월의 늦은 저녁에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사실 저는 우리가 이미 1등이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죠. 우리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동적이지 않았고 충분히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파는 포지션을 바꿔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고 라파는 처음부터 뛰었는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즈라위가 아파서 오늘 호텔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토요일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재와 추포도 토요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치로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심판의 옵저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훈련된 코펜하겐 팀을 예상했고 오늘 밤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시멘트를 섞는 것 같아서 저희는 힘들었고 특히 전반전에는 활동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코펜하겐과 같은 좋은 팀을 상대로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두 팔을 뻗어 밀친 것은 너무 명백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핸드볼을 주지 않았을 것 같지만 어제 PSG 대 뉴캐슬 경기를 보면 규칙에 따라 페널티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칙을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 규칙이 존재한다면 어제는 휘슬이 불리지 않았는데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오늘은 휘슬이 불렸지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심판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파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앉아 핸드볼 규칙이 훌륭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 평가에는 대부분 수긍이 가지만 뮬러 부분에선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노이어는 대부분의 경우 조용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지만 여전히 경기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중요한 연속 세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계약 연장을 한 후 37세의 그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레츠카는 센터백으로 나섰지만 바이에른의 미드필드 플레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수는 여전히 고레츠카였습니다. 조슈아 키미나 라파엘 게레이로는 오늘 밤 코펜하겐 미드필더진을 뚫는데 고레츠카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코펜하겐은 경기 내내 수비를 유지하며 바이에른의 수비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수비진의 부진을 감안할 때 독일의 나겔스만 감독은 내년 여름 유로에서 고레츠카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득점이 없는 서브를 선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리 케인, 마티스 텔, 킹슬리 코만 모두 제한된 기회에서 코펜하겐의 골문을 위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사내는 경기장에 뛰어들어 연이은 슈팅으로 수비를 뚫었습니다.
사내의 프리킥 기회는 그라바라가 간신히 골대를 넘겼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아니었지만요. 이번 시즌 해리케인이 해트트릭을 기록하지 않는 한 이상은 뮬러가 선발로 출전할 때마다 뮬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공간을 열어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뮬러의 능력은 바이에른 팀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후반전에 페널티킥을 2번이나 얻어낼 뻔했지만 VAR은 그에게 메시와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다른 선수들은 시즌 중 힘든 시기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마스 투엘 감독은 분데스리가 12연승과 챔스리그 진출을 위해 뮬러에게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뮬러의 납득이 안 되는 건 팬들도 같네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야. 뮬러는 심지어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할 겁니다. 바이에른은 수비에 집중하는 팀을 상대로 득점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더 빠른 연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뮬러를 10번 역할로 경기장에 두는 것은 공격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달에 닿을 정도로 토마스를 사랑하지만 오늘 MOTM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코펜하겐의 낮은 블록에서 공간을 찾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마스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선수도 코펜하겐이 오늘처럼 잘 방어할 때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케인조차도 지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선수는 노이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3번 구한 건 대단했어요. 카이저는 우파를 생각했는데 우파는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격수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본벌을 주기는 어려웠지만 나는 텔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온을 뽑은 점은 동의합니다. 뮬러는 오늘 대부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케인의 먼 곳에서의 공격 외에도 뮬러의 개입 없이는 골에 가까운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이스터는 우리가 무실점을 유지했고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뮬러는 공격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텔은 낭비적이었고 의미 없는 드리블을 계속했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1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기록은 이제 끝났습니다. 바이에른은 조에서 13점으로 1위이고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는 5점으로 2위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맨유는 4점으로 암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반에 2골 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에 따라잡히며 3대3 동점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챔스 진출을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에서 바이에른을 이기고 코펜하겐이 오늘처럼 비겨줘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